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9회 실전 모의고사 9회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죠. 밑줄 친 기억과 관계가 깊은 한자성어는 웃으며 말을 하면서 속에는 칼을 품는다 그랬어요. 즉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얘기인데, 즉 구밀복검이죠. 글자 그대로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속에는 복수의 칼을, 배신의 칼을 품을 때 우리가 구밀복검. 자, 1번 각주국어는 뭐예요? 즉 융통성 없는 자죠. 각주국어, 융통성 없는 것. 즉 융통성이 없다 할 때 융통성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고요. 절치부심하면요, 분하여 이를 갈고, 즉 분하다. 그래서 분한 심정을, 분해서 이를 갈고 애태우는 마음을 우리가 절치부심이다 그래요. 자, 감탄고토 하면은 즉 세상 인심의 그 메마름이죠.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죠.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일단 선택지를 먼저 살짝 보면요, 즉 이 글이 언어와 관한 글을, 언어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라는 이런 실마리만 알고 즉 글을 읽어도 훨씬 속도가 나죠. 언어는 인간만이 배울 수 있다. 비교적 지능이 발달해 있다는 침팬지 같은 짐승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치려는 실험을 많이 했지만 이들이 습득하는 수준은 인간이 성취해내는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줄, 즉 인간만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만이 언어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만 3살 정도밖에 안 되는 목매한 나이에 전화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모호에 유창해진다. 나이가 든 뒤에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쩔쩔맨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어린이 언어 습득 능력이 얼마나 신비한 능력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즉 언어 습득 능력이,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은 놀랍다라는 거죠. 선천적이고 그래서 매우 놀랍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두뇌 속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를 우리가 언어 습득의 합리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요. 자, 합리주의적 관점은 즉 인간은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타고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와 상대되는 건 뭐죠? 바로 언어를 습득하는 것도 경험에 의한 학습의 결과다. 언어 습득은 학습의 결과다. 자, 언어 습득이 학습의 결과다라고 보는 거, 이게 이제 경험주의죠. 경험주의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런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언어의 습득 과정을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글은 먼저 첫 단락에서 인간만이 언어를 배운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은 선천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관계없는 거 정답은 4번이죠. 즉 어른보다 어린이의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즉 어린이의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에 비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즉 인간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번 보죠. 다음 시에서 곧 깃발이 의미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 자, 항상 그 시에서 가리키는 바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 낱말이 본래 가지고 있는 또는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걸 떠올리지 마시고 이 시에서
그것을 지시하고 있는 걸 찾아보면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라고 했죠. 그러면 벌써 기는 곧 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는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보는 이가 없는 곳, 즉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런 시공간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는 매우 외로운 처지랑 외로운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결국 기가 내 마음이고 그 깃발이 외로운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했다. 마음이 뭐야? 갈등이 계속 일었다. 즉 몹시 불안했다. 마음은 몹시 불안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눈 오는 내 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이 말은 곧 뉘우침이 없는, 뉘우칠 일이 없이 살아가고 싶다는 얘기고,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즉, 이 무거운 비애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듬직한 친구가 없을까 하고 이야기했고,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은 절대자를 향한 그런 기도의 자체를 가지고 있죠. 자, 관계없는 거 찾을만 하지? 정답 몇 번? 1번이죠. 즉 사랑을 그리워하거나 사랑에 대한 어떤 동경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는 실존적으로 나라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고독을 드러냈고, 그래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울고 기도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4번, 기억의 규정과 달리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자, 밑줄 친 기억은 이모음 동화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말에서 이모음 동화, 이모음 역행 동화는 비표준어죠. 예를 들어, 즉 아비를 애비라고 한다거나, 아기를 애기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발음이나 표기는 즉 비표준어고, 아기는 아기 그대로 읽고 쓰고, 아비 그대로 읽고 써야 되는데, 이 이모음 동화가 일어난 것이지만 표준어로 삼는 것이 몇 단어 있죠. 멋쟁이 할 때 쟁이, 또 냄비 할 때, 또 채비를 차리다, 또 눈이 내리다, 또 동댕이 치다, 이런 식으로 즉 이모음 동화가 일어난 걸 표준어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에 해당되는 거 정답은 2번이죠. 멋쟁이는 쟁이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자, 땜쟁이가 아니라요, 땜을 이렇게 뭔가 납땜을 하고 또는 이렇게 비어있는 걸 메꾸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술을 가진 자는 땜장이라고 해야죠. 또 아지랭이는 안 됩니다. 아지랑이가 표준어고요. 그리고 가재미가 아니라 뭐죠? 가자미죠. 자, 5번 봅니다. 다음 기사문 중에서 문장의 호응 관계가 자연스러운 거. 1번, 이번 결혼이 뜻깊은 까닭은. 자, 이 줄 치고요. 일단 주어 서술어가 호응을 해야 돼. 그렇다면 여기 뭐뭐하는 까닭은 하고 주어에 뭐뭐하는 까닭은 하고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서술어에 뭐뭐하기 때문이다 호응을 해야 하는데, 여기 때문이다 하는 서술어를 즉 발견했죠. 그럼 일단 주어 서술어가 일단 일치하니까, 호응하니까 아래를 더 보죠. 이번 결혼이 뜻깊은 까닭은 신랑이 탐험가 출신이라는 점에 시계 거행자 수가 한라산 백록담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자연스럽죠? 정답은 1번. 2번, 1932년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나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발간했다.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죠?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이와 같은 책을 즉 간행했다라는 얘기고, 이 책은 당시 중대한 사건이었다. 자, 책이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이 책의 발간이, 그지? 따라서 즉 이 책의 간행, 발간한 것이 중대한 사건이지 책이 중대한 사건은 아니죠. 됐나요? 주어 서술어 호응이 두 번째 문장에 주어 서술어 호응이 틀렸고, 3번 이러한 성장의 핵심은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이라는 김 사장의 확고한 덕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어가 이러한 성장의 핵심은 그랬으니까 뒤에도 덕이다라는 말이 오면 안 되고, 즉 김 사장의 확고한 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거나 서술어가 사물을 받는 명사문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주어로 할 수 있는 명사문인 뭐뭐하는 덕이다, 덕택이다라는 말이 왔으니까 주어 서술어가 호응을 하지 않죠? 틀렸고, 4번 친구를 따돌리는 주된 이유로는 이기적이고 얄미운 행동을 하거나 약해 보이고 멍청한 행동을 해서 하는 순으로 응답했다. 자, 주된 이유는 이라고 했는데 서술어에 응답하였다, 응답하다에 주어가 없고, 핵심은 이유는 하는 말에 서술어인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네요. 틀렸습니다. 다음 6번부터 7번. 자, 윤음길의 장마라는 소설이죠. 6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를 바르게 말하라 했는데 어때요? 일단 눈으로 훑었을 때 대사가 아무것도 안 보이네. 결국 어떤 표현 방법을 썼냐면 말하기 기법, 즉 서술자가 모두 알고 요약하여 말하는 말하기 기법을 썼죠. 만약에 대사나 행동이 나온다면 뭐야? 보여주기 기법인데, 이 경우에는 말하기 기법을 통해서 사건을 요약하여 즉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요약적 서술과 회상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하기 기법은 사건의 진술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7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마지막에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하고 즉 여운을 주면서 마지막을 끝맺고 있는데요. 자, 장마라는 이 표현에서 배경 제시를 통해 여운을 남겼고, 작품의 배경이 여름임도 알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소설 속에서의 그 갈등이, 즉 분단으로 인한 상처가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있었던 그 갈등이 지루하게 느껴졌다는 거고, 그러나 앞으로도 어두운 분위기가 지속될 거다. 그랬다면 장마는 여전히 그칠 줄을 몰랐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하고 과거 시제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미 이건 지나가 버린 일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자, 윤은길의 이 장마라는 소설의 기본적인 시점은 1인칭 관찰자의 태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분단의 상처가 가족 간에 끼치는 그런 영향. 그런데 이 남북 분단이라는 외부에서 온 이데올로기의 싸움을 우리 국가가 대리전을 치르게 된 상황인데, 이를 이제 한 가족의 문제로 투영을 해서 남북 문제의 갈등을 좀 더 구체화된 미시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해소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죠? 바로 할머니가 삼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외할머니가 중간에서 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기절해버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그걸 태우면서 주술적으로 구렁이를, 즉 삼촌의 분신이라고 여겼던 구렁이를 돌려보내는 이런 장면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서구적인 철학을 바로 이 우리의 주술적 행위, 동양적 사고로 극복했다는 이런 또 상징성을 갖습니다.
자, 8번으로 가죠. 문장의 길이를 늘리는 걸 문장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기억을 확장했을 때 겹문장이 아닌 거. 자, 겹문장이라는 것은 서술어가 둘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1번, 내 유일한 소원은, 이러면 유일한, 내가 내게 유일한 소원 했으니까 유일한이라고 했으니까 관형절이 안겨있고, 2번,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사주독립이요. 이때는 내 소원이 주어고 사주독립이요 서술어고 우리나라 대안의 관형어니까 서술어가 한 번만 등장하죠. 정답 몇 번? 2번. 그러나 3번,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인용절이 들어가 있고, 4번, 즉 수립하는 것이다, 즉 명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1번은요 유일한하고 관형절이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결국 겹문장이 아닌 건 정답 2번이죠. 9번 갑니다. 며칠 전 기억에 사용된 서술 방식. 이것은 마치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건너간 이민들이 그 넓은 땅을 하느님이 자기들에게 준비해 준 것처럼 착각하고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이라 다름없는 행위다. 자, 우리 아메리칸들이 인디언들을, 이 아메리카 사람들이 이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내쫓는, 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물한 땅이라고 여기고 인디언들을 몰아내는 이 장면이 마치 뭐야? 인간이 건축을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그러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또 하늘의 뜻으로 자연을 활용하고 즉 가꿀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같다고 보는 거죠. 전혀 다른 범주에 빗대어서 표현했으니까 이를 우리 뭐라고 해요? 유축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인간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이는 거고, 분석은 그 구성 요소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자, 10번 봅니다. 다음 소설에서 기억이 가리키는 바로 서술자가 짐작하는 것 그랬습니다. 누이는 도시로 갔었다. 어머니와 내가 누이를 도시로 보냈었다. 그리고 미쳐질까요? 며칠 전 갑자기 거의 2년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었다. 누이가 도시에 가 있던 그 2년 동안 나는 얼마나 지금 우리 앞에서 지상을 포용하고 있는 이 자연 현상들에게 누이의 평안을 빌었던가. 그러나 도시에서는 항상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미쳐질까요?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핥히고 지나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빨아먹고 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찢고 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에게 저런 침묵을 떠맡기고 갔었을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누이의 침묵은 무엇인가의 한거의 표시다라고 했어. 고향에 돌아와서 도시에서의 2년간의 생활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건 서술자가 볼 때는 바로 그 도시에서의 누이에게 상처를 줬던 것, 그것이 바로 누이가 침묵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라는 거지. 정답 몇 번? 1번. 자, 11번 합성어 물었습니다. 진실로 할 때 로 밑줄 치고, 이는 전미사로 파생어고요. 자, 마주했어요. 마주하면은 맞다라는 말에 전미사 우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 자, 많이는 많다라는 형용사에 전미사 이가 와서 이루어진 역시 파생어. 1번은 모두 파생어고요. 2번 군밤 합성어죠. 군밤 합성어 맞네요. 그 다음 선잠하면, 이는 접두사죠. 깊이 들지 못한 잠, 얕은 잠이니까 뭔가 즉 완전하지 못한, 그래서 뭐 선무당, 선잠, 그죠? 선머슴,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깊이 없는 접두사죠. 지우개 하면 지우다에 개라는 전미사가 온 파생어죠.
따라서 모두 합성어로만 이루어진 걸 물었으니까 역시 안 되고, 자, 길바닥 합성어죠. 그리고 돌다리 합성어고요. 그리고 이슬비도 합성어네요. 정답은 3번. 늦더위 했을 때 합성어고요. 산들바람 합성어죠. 그런데 맨손은 접두사 맨과 손이 만나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즉 3번이고요. 12번. 밑줄 친 이 글자와 의미 같은 거 됐습니다. 우리 이 한자어는 악으로 읽으면 악하다라는 의미고요. 얘를 오로 읽으면 미워하다. 오로 읽으면 미워하다. 악으로 읽으면 악하다. 자,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지 그것을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라 이 말이에요. 즉 중오지 필찰언이요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걸 밉다 미워한다 하더라도 너가 그 말을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살펴보고, 중호지 여러 사람들이 그걸 좋다라고 말을 해도 필찰언 반드시 살펴보라 하는 거죠. 따라서 오로 미워하다의 오로 발음되는 거 1번은 악습, 2번은 포악, 그리고 3번은 선악이고요. 반면에 4번 증오죠. 정답은 4번. 자, 13번부터 14번을 봅니다. 두텁이 파리를 물고, 지금 가에 나와 있는 것도 사설시조요. 나에 등장하는 것도 사설시조네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자, 여기서 두꺼비는 양반층을, 두꺼비는 중간관리층, 중간관리 양반층을 말하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그렇다면 파리는 두꺼비보다 약자인 최하 계층이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자, 백송골, 송골매는 두꺼비의 또 천적이죠. 따라서 얘는 최고관리층, 최고위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꺼비가 파리 앞에서는 위세를 부리다가 멀리 백송골이 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어 말에 자빠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꺼비가 즉 최고위층에, 즉 백송골을 보니까 이 파리들 앞에서 위험을 부리고 있던 두꺼비가 지레짐작 놀라서 자빠졌더라. 여기까지는 초장, 중장, 여기까지는 이 약육강식의 세태를 말하고 있지만, 자, 마지막 종장에서요. 모처라 날랠 낼시망정 애얼질 뻔하여라. 모처라 날쌘 나니까 망정이지. 즉 넘어져 멍이 들 뻔했다. 어때요? 마지막 종장에서는 1인칭으로 두꺼비의 입장 1인칭으로 즉 시점이 바뀌면서 이 허장성세를, 두꺼비의 허장성세를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이 글은 바로 양반관리층의 허장성세를 풍자한 거야. 우리 풍자를 했는데 직접 그 계층을 든 게 아니라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면 우의적 수법을 썼다. 즉 우의적 수법을 썼다. 이렇게 또 우의적이다 하는 평가를 하죠. 자, 다음 나에 나와 있는 이 시조는 이 며느리의 시집살이에 대한 항인데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나쁘다고 벽바울 구르지 마오. 즉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시오.
빚에다 받은 며느리입니까? 값에 처운 며느리입니까?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난 것처럼 아주 그 앙살피신 시아버니, 즉 아주 무서운 시아버지, 벼빈 쇳똥같이 되종고신 시어머니, 아주 꼬장꼬장한 시어머니, 3년 걸은 망태에 새 송곳부리같이 뾰족한 시누이, 당피 가른 밭에 돌피 난 것 같처럼 샛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댁 식구들을 어때? 모두 즉 정신 이상자나 아니면 몹시 그 까탈스러운 히스테릭한 사람들, 그리고 또 매우 허약한 사람들, 이렇게 묘사를 했죠. 이 검밭에 매꽃 같은, 이 기름진 밭에 아주 그 기름진 그런 매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쁘다고 하십니까? 하고, 지금 나의 시조에서는 화자가 며느리죠. 즉 며느리의 아주 그 항거를, 며느리의 그런 항의를 그대로 담아서 시조에 담았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두 시조의 대상에 대한 태도나 정서 표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가는 화자의 목소리를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대상을 풍자했다. 그렇죠. 드러나고 있는 대상은 두꺼비, 파리, 송골매인데, 즉 마지막에 가서는 이 두꺼비의 목소리로 또 화자의 시점을 변화해서 즉 풍자를 했고, 2번. 나는 비유를 통해 대상의 성질을 서술하며 대상을 훈계하고 있다. 그렇죠. 즉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또 며느리, 시어머니까지 모두 그 시댁 식구들을 이렇게 다른 사물에 비유해서 즉 이야기했고요. 나는 화자와 시적 대상이 직접 대화를 함으로, 틀렸죠? 지금 요 두 번째 읽었던 나시조에서는 독백의 형식이지. 독백의 형식. 그지? 지금 여기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시집살이 민요라고 해서 민요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형님, 사촌 형님, 형님 동생 어디 갑니까? 이러면서 형님과 사촌 동생의 그 대화로서 시댁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화체고, 여기서는 독백의 어조를 취했죠.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직접 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공부했던 걸 막 암기하면서 이렇게 풀면 이건 실수하기가 딱 좋은 거죠. 자, 4번. 가와 나 모두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희화화한다. 우리 희화화하면 즉 우스꽝스럽게 처리한다 이 말이야. 희화화하면 우스꽝스럽게 처리한다. 14번. 기억 니은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즉 마지막 종장에서 가에서 모처럼 날쌘 나니까 망정이지 이거 자칫하면 멍이 들 뻔했다 비굴한 것이고, 반면에 즉 어디를 나쁘다고 하십니까 하는 것은 항의하는 거, 원망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죠. 15번 봅니다.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독자의 반응으로 타당한 거. 자,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하려면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죠. 자, 이 글은 언어의 분절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즉 언어의 분절성이란 거기 세 번째 줄,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 표현하고, 언어의 이런 특성을 뭐라 한다? 분절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무지개 색깔을, 즉 본래는 구별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7가지로 구별하고 있고, 눈도 모두 하얀 게 아닌데, 즉 눈도 모두 하얀 것이 아닌데도 즉 구별을 하고, 또 송구영신에서 시간의 흐름도 끊어낼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일부러 끊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반응. 1번, 분절성이란 마디마디로 끊어지는 성질인데 언어에는 마디가 없다. 이건 잘못 이해한 거네. 언어에도 마디가 있지. 음성과 음절. 그죠? 따라서 틀렸고, 무한 표현이 가능해 보이는 언어도 사실은 매우 불완전한 기호군. 이 말은 뭐냐면 그 드러내는 표현에 있어서 실제 세계는 연속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 그러면 어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부를 들어서 그것이 허리다, 다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세계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힘들다. 정답은 2번이죠. 그죠? 다음 16번 갑니다. 다음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담. 철수야, 시간도 늦었는데 우리 함께 점심 먹고 가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먹고 가. 그냥 가면 우리가 서운하잖아. 그래? 잠깐 들어와서 점심 먹고 가렴. 그럼 하는 수 없군요.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예의를 차리는 거죠. 응? 어차피 밥을 먹고 갈 건데 먹지도 않았으면서 밥 먹자 하니까 아이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에서는 이제 몇 번이나 권유를 하는 거야. 이건 결국 체면치레죠. 서로의 체면치레를 하는 거예요. 1번, 사흘 굶기는 쉬어도 푸른 밥을 기다리기는 어렵다. 이건 체면치레가 아니라 조급함. 그죠? 조급함이죠. 당장에 급한 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쬐지 않는다. 체면치레를. 냉수 먹고 있으신다. 이것도 역시 뭔가 과장된 모습인데, 그만큼 내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과장하여 즉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내일 굶어 죽더라도 오늘 애해만다. 역시 체면치레를 말합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17번, 기억을 가리키는 한자 88세 뭐예요? 미수죠. 정답은 4번. 그 다음 18번, 축의금 봉투에 쓰기에 적당한 말, 즉 88세의 생신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즉 수연하고 2번이죠. 수연하고 즉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19번 봅니다. 기억의 밑줄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요컨대. 자, 요컨대 하면 요약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한 끊임없는 창조활동 속에서 이어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할 민족문화의 전통은 형상화된 물건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한편 밑줄 쳐요.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문화 전통의 특징으로서 민족문화 전통의 특징으로서 결국 창조적 정신에 있다. 창조성을 들어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문화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 지나친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거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즉 선진문화 섭취에 선진 문화를 섭취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래문화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외래문화 수용에 인색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죠. 즉 개방적이면서도 또한 주체적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조적 정신으로 즉 민족문화 전통을 임한다는 얘기니까 이는 보다 주체적이고 또한 그러면서도 외래문화 수용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개방성을 갖는 거죠. 정답은 1번. 자, 20번 봅니다. 다음 상황에서요. 가능한 여자의 발화 중 가장 우회적인 표현 그랬습니다. 자, 이는 우리 화법이란 단계 아니라 말하기 방법에서 직접 화법이 있고 간접 화법이 있는데, 직접 화법은 곧 어떤 명령이나 금지의 표현을 직접 얘기하는 거죠. 창문을 닫아라. 그죠? 뭐 열어라로 할까? 열어라. 근데 간접 화법은 즉
직접 그 내용을 다루지 않고 방이 덥지 않니? 방이 덥지 않니? 이런 식으로 즉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부분을 봤더니 여자가 실내에 담배 연기로 고통스러워해요. 남자가 담배를 피고 있고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담배 좀 꺼주시겠습니까? 직접 화법이죠. 2번,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슨 금연협회에서 나온 여잔가 보다. 그죠? 따라서 즉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 몰라? 하고 이야기했고, 3번, 흡연도 다른 사람 생각하며 해야죠. 역시 이것도 상대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4번, 실내 공기가 너무 탁하니 창문을 열어야겠네. 이 표현은 다른 말에 비해서 1, 2, 3번에 비해서 직접 담배를 피고 있는 철수에게 하는 듯 보이지 않지만, 남자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성격을 갖죠. 따라서 가장 간접 화법인, 가장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걸 찾는 것이고요. 따라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9회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주로 이제 독해 지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지문들 넣어놨으니까요. 복습하면서 국어사전 옆에 두고 반복해서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회 모의고사가 있고요. 미리 꼭 15분 안에 풀어보시고 즉 해설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